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승만 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은 오늘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폐기 관계로 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다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우리 한일 관계의 지혜를 모으려면 50년대의 역사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두세 달 전입니까? 한일 북송 문제 60주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 때 50년대 초로 좀 돌아가서 51년 9월 8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회담,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응 외교라든가 이런 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을 주도하고 일본이 핵심 지역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51년 체제라 그러죠. 그걸 일명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동북아의 정세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국이 주도한 평화협정 강화조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각 국가들, 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걸렸었죠. 서민 국가들이 약 48개 국가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951년이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지금 이번 요새 백선엽 장군 49절에 해가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이제 텐트 쳐가지고 그렇게 49절 지내고 해서 6.25 전쟁에 대한 회상을 해야 되겠는데,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입니다. 한쪽으로는 협상, 한쪽으로는 국지전으로 해서 땅을 뺏기로 해가지고 38선 전으로 해가지고 이 유엔군과 중국군 간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바로 그때에 미국이 일본과의 조기 평화회담을 서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부터 해서 6.25 전쟁까지 국제 정세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2차 대전 때 미국, 영국, 소련이 allies, 연합국으로 결성되어서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나치즘과 파시스트들을 물리치는 동맹을 결성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소련 군대 적군이 동유럽, 중부 유럽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소위 동유럽, 중부 유럽을 공산화시켰죠. 그러고 나서 또 특히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에서 스탈린의 원조를 받은 공산주의자와 내전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소련은 터키 해협에 다다넬스 해협에 터키 정부로 하여금 군사기지를 요구하는 그런 깡짜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47년 되면 미국과 소련은 과거의 동지에서 적으로 되면서 소위 콜드워, 냉전 체제가 굳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7년 3월 달에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선언하고, 그 해에 마샬 국무장관이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유럽을 도와주겠다 해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 그 유명한 마샬 플랜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지구적으로 미국은 소련을 봉쇄를 하려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컨테인먼트 팔러시, 소위 봉쇄 정책입니다. 그거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련 대사관에서 일했던 국무부의 조지 캐넌이 46년에 유명한 롱 텔레그램, 긴 장문을 보내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의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이고, 그 다음 해죠. 1947년 7월입니다. 조지 캐넌은 소위 익명 미스터 X라는 이름으로 Foreign Affairs에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 소련 행동의 연원,
그러한 그 제목 하에서 소련을 주적으로 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의 정체를 밝히고 위험성을 경각시키는 장문의 논문을 썼는데 미국의 조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스터 X가 쓴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라고. 제가 그 읽은 지가 유학 시절에 읽었으니까 그 글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해서 팽창해 왔느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짜르 전제정, 역사성이 하나 있다. 예. 거기에는 에카테리아, 피터 대제 에카테리아 여제로부터 해서 남하 정책,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의 부동강 획득을 위한 동아시아로의 침략 정책으로 해서 팽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 자체가 서구에 대한 공격성,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을 봉쇄를 해야 된다. 컨테인먼트지요.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가 더 악화된 것이 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핵을 독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소련이 패전 이 전화에서 경제적으로 극복도 안 하고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스파이들이 소련 쪽으로 핵기술을 다 훔쳐서 넘긴 거 스파이가 있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로첸버그 부부가 뭐 전기자 교수형이 일이 있었고 스파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고, 또 그해 49년입니다. 소위 그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죠. 중화인민공화국이 결성이 되면서 지금 뭐 아시아, 유럽 전역이 붉은 물이 드는 공산주의 위협에 닥두고 6.25 전쟁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가 있었던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한 47년 정도까지는 일본을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조도 만들고 뭐 민주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공장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황도 무력화시키고, 그동안의 그 전쟁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하나하나 그 군국주의 요소를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개혁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제정세 변화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일본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반공의 교두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일본을 회복시켜서 아주 미국 말을 잘 듣는 일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친미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징벌이 아니라 풀어먹이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원기를 북돋아주는 링게를 꼽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대일 정책이 징벌 응징 정책에서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일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을, 조기 평화조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또 식민지 고통을 받게 한 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못 살게 군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쟁으로 강점한 나라도 있죠. 전쟁 피해, 식민지 피해, 이중의 피해를 받은 나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해가지고 그걸로 경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베트남, 이런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인데, 인도네시아 나라인데요. 미국으로 볼 때는 일본이 이런 배상을 다 털어주면 빈털터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나라를 강하게 해주려면은 미국 납세자가 일본에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미국 납세자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배상을 이 식민지 지배 고통을 받았거나 이렇게 전쟁 피해 당한 나라들에게
배성을 좀 디스카운트나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이 그 당시에 가장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신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굉장히 완화하는 식으로 추진된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럼 우선 그 한국이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해당하는 그 요구와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가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일 배상금입니다. 그건 뭐 전후복구의 시드만이죠. 이 원래 배상이라는 것이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에 당한 거죠. 정령이 식민 지배. 우리 전쟁을 해가 패전한 건 아니니까 2차 대전에 식민 지배에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마도를 달라. 이건 이제 일본과의 협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48년 8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해서 대마도를 요구를 하고, 셋째로는 제일교포 법적주의입니다. 제일교포를 연합국의 국민 대우를 해달라고 했고, 또 넷째는 메가더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메가더 라인이 1946년에 동경에 있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우리나라 동해 쪽에 선을 그었는데, 일본 어선의 그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한국 어장 보호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를 끈 그 업 제한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과거에 그 다음에 52년에 만들어졌던 그 평화선 라인하고 그 비슷한 것이죠. 네. 그럼 이 메가더 라인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이 농지로도 인구가 불어나면서 농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2모작 3모작하고 농기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그 재배라는 것이 농작물 가수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엔 비료도 없었고 이 천연 홍수라든가 이런 가뭄 재해에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죠.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서 고기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어장에 대한 이런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선들까지 이렇게 저렇게 고기잡이 문제로 굉장히 이것저것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 어선들하고 해적 어선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미군정 시절에 대일 그 배상 준비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어떤 요구 조건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자료를 찾았고, 48년 건국이후는 대일 배상 요구 자료 조서를 또 만들었고, 이 재무부에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49년 이후에는 기획처가 대일 배상 청구위를 만들어 가면서 대일 배상금에 대한 어떤 그 의욕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국에 대응해서 일본의 입장과 변명은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한국이 지금 배상을 받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한국이 과도한 피해배상 요구는 일본의 경제 재건에 부담이 된다. 또 이거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하면서 미국 납세자에 대한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또 이제 그 당시 수상했던 요시다 시게루 같은 인물들은 이 덜레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제일동포를 연합국 군에 대우를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제일동포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범죄율이 좀 많죠. 일본에 비해서는. 제일동포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연합국 국민 자격으로 재산과 배상 권리를 갖게 되면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측의 협상 대표단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일정 부분은 먹혀 들어간 것이죠. 자, 일본의 그 대미 로비입니다. 대미 로비하고 대응책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경에 있는 다글라스 메가드 휘하의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일하고 있던 민간 미국인들 또 군인들과 외교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일본 사정을 설명합니다. 소데스네 소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예? 강자에게 아리가또 일본 사람 죽소리 죽어요 제발 좀 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비비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호호호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른 사람을 설명하고 친일 인맥을 구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요. 자료를 보니까 일본 영토가 어떻다는 것을 무려 7권의 일본 영토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겁니다.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국 언론과 국무부, 미국 조야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영문으로 된 자료가 오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읽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회담에 참조를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의 그 대응책은 이미 굉장히 일찍이 미국과의 그 평화협정 문제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45년 11월 22일부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무려 5년 전부터 평화조약 문제 연구 간사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그래서 이 평화조약 문제 연구 간사회에서는 4가지 안건을 가지고 치밀하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일본의 주권 회복. 둘째, 일본의 내셔널 시큐리티, 안전보장 문제. 외서로부터의 침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건 특히 그건 뭡니까? 소련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소련 안전보장 문제. 셋째, 전후 보상 문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버마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 4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승만의 외교로 대일 외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48년 9월 30일 소위 시정방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시각과 또 샌프란시스코 앞으로 이 평화회담, 일본과의 이 조약에 한국의 연합국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 주장을 한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독일이 1차 대전 이후 파리 강화조약을 파기하고 재무장하여 다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철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완전 포기와 향후 민주주의 재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일본에 대한 상당히 불신이 있죠. 일본 제국주의가 완전히 침략을 포기한 것인지 과연 일본이 민주화되는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시각은 이중적인 겁니다. 패전해서 안심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군사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한반도에 어떻게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제품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석권할지 시장을 점령할지 굉장히 불안하다. 믿기 어렵다. 두 번째,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모든 해악을 극복하고 인접국가로서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연합국 일원으로서 대일 강화 회의에 참가를 연합국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정당한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그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국 일원으로 대일 강화 회의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 배상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정보를 보니까
지금 뭐 저 보니까 지금 그 미국이 아주 또 대놓고 말이죠. 서신을 통해서인지 아시아 각 국가에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서한이라든가 해서 각국 지도자를 설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년 7월 8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대일 배상 포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참 일본의 술책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또 미 국무부에서 친일파들이 날뛰고 있다. 책동해서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데 대한민국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니. 한국 국가 이익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이 방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이 그 시볼트라는 인물, 연합군 총사령부에 있었죠. 시볼트라는 인물 같은 그런 친일파 인물을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회담의 이제 주역이 누군가? 이제 저 51년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이 화평회담을 준비하면서 회담의 정권을 맡겼던 인물을 이 아시아에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 인물이 그 유명한 존 포스터 덜레스라는 인물입니다. 50년대 덜레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문에 어떻게 봤는데 이 덜레스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6년 동안에 5, 6년 동안에 미국의 그 국무장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888년생인데 미국 외교의 수호자이자 집행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그 집안은 미국 동부의 그 소위 그 엘리트 귀족층이었고 거의 그 조부죠. 외조부죠. 외조부가 제가 알기로 아마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것이고 중국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덜레스의 그 친동생 알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50년대 아마 이제 아마 CIA 국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한 그 수재 집안입니다. 외교관이고 정보통이고 중국통으로 날렸습니다. 이 덜레스는 1904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고 정치, 국제 정치를 부전공으로 했으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 하면 어디 됩니까? 닥터리, 승만리,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습니까? 최종 박사. 프린스턴 대학이죠. 거기 지도 교수가 우드로 윌슨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로 유명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고 미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것이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 어쨌든 존 포스터 덜러스는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에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외교관으로서의 수업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조상이 중국을 들락날락하면서 중국 통으로 이름을 날렸듯이 아시아에서 미국은 후견자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운명은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를 교화시킨다. 뭘로요? 크리스천, 기독교로 교화를 시키고 미국 문명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한 가지 요소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뭐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공산주의와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반공입니다. 반공 노선을 견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시아 국가를 반공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반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믿게 되겠다. 일본, 한국 이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존 포스터 덜러스는 1959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포스터, 한국의 은인이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1948년 12일입니까?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의 제3차 유엔 총회 파리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단들이 파리에 가가지고 그 한국의
이 승인, 국제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맹활약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걸 국가라는 걸 승인 얻기 위해서. 그때 미국 측 유엔에 파견한 미국 대표단 의장으로서 바로 그것이 덜러스였습니다. 그 덜러스가 마쿠에서 유엔의 합작 파리 총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승인 받도록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1953년, 4년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죠. 그 체결했던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존 포스터 달러스는 한국도 케어를 하는데 일본을 더 케어했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을 더 기여하고 더 지지해줬다. 막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덜러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덜러스가 아시아로 방문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공화당 정책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정책 및 대일 강화 조약에 관한 수석 고문의 직함을 받은 것이 1950년 4월 19일입니다. 이때 4월 19일, 4월 초가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시키면서 미국 정계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메가더는 동경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고 달러스는 리턴 매치도 아닌데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아시아로 날아올 때 이제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달러스는 3번 일본을 방문합니다. 50년 6월 달하고 6.25 전쟁 직전에 방문해가 이승만 대통령도 만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년 1월 달, 51년 4월 달 해서 총 3차례 일본을 방문했고 한국은 6.25 전쟁 그 직전에 한국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그런 인물입니다. 덜러스 입장은 이런 겁니다. 6.25 전쟁도 있고 이 공산주의 위협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대일 조기 강화를 해야 되겠고 대일 조기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게 혼쭐이 났던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일본의 전쟁 침략으로 당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대일 배상을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필리핀 위시해가지고 한국이라든가 이런 중국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배상금이 디스카운트 할인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좌우간 미국의 입장은 아시아 주변국 대일 보상이 포기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달러스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1919년에 파리 강화조약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파리 강화조약이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게 굉장히 가혹한 배상을 지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다시 총통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또 2차 대전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복의 약속을 끊어야 되겠다. 너무 패전국가에게 응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산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아시아의 방공 보루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평화회담은 우방국가의 조약으로서 일본은 협의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미국의 입장을 보니까 이 참 황당하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이승만의 입장은 일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1950년대 이승만의 그 대일 외교의 핵심은 대일 불신과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입장은 델러스 입장과 좀 다른 게 파리 평화조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혀 다릅니다. 파리 평화조약은 이승만의 모델입니다. 한국의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왜냐? 1차 대전 때 이 파리 평화조약에서 소위 그 폴란드 임시정부가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 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비스마르크 시절에, 수상 시절에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이 비스마르크 프로이센하고 독일과의, 프로이센하고 프랑스와의 그 전쟁 보불전쟁이 있으면서 알사스 로렌 지방이 독일로 갔다가 또 1차 대 갔다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로 갔다가 알사스 로렌 지방이 그 예한이 많은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방이 독일을 물어 양쪽 다 언어를 하게 되는데, 파리 평화조약에서 이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알사스 로렌 지방 다시 재활용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로 활용 받을 수가 없느냐 이야기예요. 일본이 패전국가고 못된 짓을 했는데 대마도 우리가 활용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고, 또 이제 그 제일동포들 연합국 국민 대우를 받아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알사스 로렌 지방 주민들도 연합국 국민 대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못 받을 게 뭐냐 이러니까 파리 평화조약의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전례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일본의 군사적인 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는 군국주의 침략이 이란 병이 재발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제 상당히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바지가락이라도 콱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나타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영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참가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 이 한국이 서명국으로서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 하니까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면은 타협안을 냅니다. 일본은 이런 겁니다. 제일동포가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다면 한국이 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제일동포가 연합국 국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국 평화조약 서명하는 것, 서명국 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그러졌던 것이죠. 자, 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좀 봅시다. 귀속재산 이항으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부분적으로 혹은 거의 상쇄되었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과 좀 비슷합니다. 미국이 여기 동조한 건데, 귀속재산 이항으로, 귀속재산 이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민간이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공장도 차리고 뭘 돈 주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농사도 짓고 했는데 거대한 땅도 있고 공장도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이라든가 재산, 일본 재산 있죠. 한국에. 근데 미군정이 그걸 갖다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일본이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한국의 대일 청구권 상당히 부분적으로 상쇄가 됐으니까 한국이 배상금 너무 많이 받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빈털터리가 돼서 한국에서 빠져나온 게 나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각국에,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서신이든 뭐든지 압박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대일 청구권, 대일 배상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푸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너무 감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무 미안하니까 요시다 수상이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내야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뭐 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아리송 공사와 회담한 결과 무배상 원칙을 수정을 해가지고 미국은 무배상 원칙을 하라 했는데 요시다 수상이 양심이 째려가지고 예? 수정한 겁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야죠. 일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불 의무를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터져나가긴 났네요. 양심이 있긴 있네요. 그래도 내겠다 했으니까 스스로 내겠다 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소위 그 전략가입니다. 예? 이런저런 전략가들, 일본 통들이 아시아 통들이 계속 이제 뭐냐면 그 방공의 교도보로 삼으려면은 일본을 개혁해서 방공의 교도보로 만들려면은 이런저런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 국무부에 있었던 조지 캐넌 인물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48년 2월에 소위 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실에 보내는 그 NSC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연합국 사령부 통제력을 약화시켜서 이제 일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 자율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배상 지불 중단을 요구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미 국무부의 관리인데 조지 캐넌이죠. 또 일본 경찰을 강화시켜서 뭐냐, 소련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려면 일본을 더 풀어줘야 된다 이게. 배당 지불도 중단시키고 일본 경찰도 강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일본을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이 여러 전략가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델러스 입장도 조지 캐넌 입장과 대동소이하죠. 또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되고 또 일본이 재건하는 데 미국의 납세자의 부담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일본의 주장도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일본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금전 배상 방식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전 배상 방식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일본이 금전 배상 방식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 금전으로 돈을 주지 않고 배상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업 자리죠.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좀 남아도는 물건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외국 사람들이 연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경 가서 기술 연수하면 그 숙박이라든가 기술 로얄티라든가 강연료 이런 거를 해주고 비행기 그런 거 해가 일본 그런 걸 집이라든가 이런 강연료 이런 걸 일본이 해주고 그걸로 이제 배상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치환하는 것이죠. 또 그 댈러스 입장을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제일동포가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서명국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일본에 강력하게 부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안 됐죠. 이것도 잘 안 됐죠. 예. 자, 그러면 한국 쪽에서 일본의 이 군국주의가 재발했을 때 그거 어찌할 거냐? 미국 당신들 책임질래? 이런 요구 조건 나올 거 아닙니까? 한국뿐만 아니죠.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 필리핀, 대만 이런 나라들이 군국주의 침략을 맛을 본 나라들이, 고통을 받은 나라들이 일본 제국주의 이거 어찌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약으로 일본의 재군비를 억제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일본을 일단 키운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되 그 위험성은 어떻게 관리한다? 내재적으로 내부에서 컨트롤하겠다는 얘기. 못하게 스위치를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내부에 딱 들어가서 내재적으로 위험성을 관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덜레스는 한일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년 3월 23일에 미 국무부는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사항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거리를 포기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메가더 라인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한일 간의 어업협정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미 국무부 초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쑥삭쑥삭 하는 거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폴란드 임시정부가 파리 강화조약에 참가한 전력이 있듯이 역사적 전례가 있듯이 한국도 대일 강화조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을 재론하고 또 일본의 어업 활동을 규제하고 어장의 보호를 위해서 메가더 라인은 존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마오동 방식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의 화평 조약에서 의회에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외교에 나아가는데 이 장애물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입니다. 자, 영국이 2차 대전 때 어쨌습니까? 런던에 여러분 해링 원수가 독일군 해링 원수가 런던을 폭격하라 해가지고 그 독일군 폭격기 루프트와페가 런던을 폭격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잿더미가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배틀 오브 브리튼 아닙니까? 근데 2차 대전 때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히틀러한테. 그런데 미국과 더불어 소련과 더불어 이 3국의 그 연합국으로 일원으로서 승전에 기여를 한 게 영국인데 1945년 7월이죠. 포츠담 선언에서 포츠담의 회담에서 처칠이 있다가 선거에 패하면서 노동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때 애틀리로 의자가 교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 애틀리는 처칠의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영국으로 하여금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것이 대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거 캐치프레이즈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시험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한 나라인데 50년 1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중공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중공하면 이게 어떤 나라가 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공. 그때 지금 이게 중국군이 아니죠. 중공이에요. 중공군. 네. 자, 이 중공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파트너인데, 유럽의 파트너인데. 자, 이 왜 영국이 느닷없이 중공을 승인했느냐? 아시아의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중국 밑에 있는 홍콩을 위시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겁이 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펴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영국의 시장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유화적 제스처로 중공을 승인했던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소련, 미얀마, 실론,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중공을 승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때는 6.25 때 8만 7천 명을
유엔군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육군을 참전을 했으니까 6.25 참전했고, 그 6.25 참전했다는 건 유엔 참전 국가로서의 발언권, 미국 다음으로 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또 이 사람, 이 애틀리가 6.25 때 철저하게 한국전에서 6.25에서 메가더가 주장한 원자탄을 반대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50년 12월 4일에서 7일 동안에 애틀리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가지고 소위 그 유명한 트루만 애틀린 회담을 6차에 걸쳐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것이 그 유명한 영미 회담인데, 그 트루만 애틀리 선언에서 두 가지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한국전은 제한전제로 해서 국제화한다. 크게 여기서 끝낸다. 38선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미국의 대외정책, 유럽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던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트루만 애틀리는 이때에 메가더 확전을 주장하고 원자탄을 만주에 사용할 것, 그리고 장개석의 대만 군대를 중국 본토에 투입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요구 조건을 안 되겠다 해서 메가더 해임이죠를 논의를 한번 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은요, 어느 나라보다도 휴전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 유럽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처럼, 중공의 모택동을 유고의 티토처럼 이렇게 살 달려서 반수 국가를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달려서 협상을 해가지고 내고 해가지고 이거 적당히 끝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영국의 애틀리가, 여러분 저 처음에 행기를 너무 유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영국의 애틀리가 부랴부랴 워싱턴에 와가지고 이 한국에 핵무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난리를 떤 것은, 미국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이 몰입을 해가지고 이 돈이라든가 무기를 많이 쏟아부으면은, 그러면 유럽의 소련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유럽은 뭘 먹고 사느냐 이게요. 미국이 유럽에 만주에 폭격을 원자탄을 다 때리면 소련이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이라든가 이 프랑스, 런던을 쳤을 때 그 원자탄 쓸 수가 없는데, 그 원자탄 한국전에 다 쓰면 우리는 어쩝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로 가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 물량 달러가 더 못 가게 하는 걸 어떻게 일정 기간 그걸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애틀리에 탁월한 외교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영국 이야기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은 일본과 함께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결사 반대하게 됩니다. 왜 한국이 영국한테 뭐 별친지 원수입니까? 뭡니까? 영국이 여러분 100년 전에 검문도에 침공 들어와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영국 해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차비 안 내고 한 1, 2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 군대가 들어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검문도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한국하고는 원수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 논리가 뭐냐? 한국은 연합군 일원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상해 임시정부, 미영소, 연합국에서 승인을 안 받았다 이야기예요. 만약에 한국이 참가하게 되면 소련에게 평화조약 체계를 방해할 기회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련이 나중에 여러분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가했죠. 참가했는데 뭘 합니까? 사인은 빠꾸 시킵니다. 보이콧 합니다. 사인은 안 한 게 바로 소련입니다. 하여튼 뭐 중국 눈치, 소련 눈치 보는 것이 영국의 입장인데, 자기 실속은 다 차린 것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의 영국의 입장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거 영국 이야기하다가 좀 제가 좀 흥분해 버렸는데 어쨌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국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40년대, 50년대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국과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지금은 뭐 미국이 영국 뭐 반대하면 니는 해라 하고 가느지만 40년대, 50년대 미국의 외교는 지금처럼 그렇게 강력한 슈퍼파워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영국의 입장, 눈치를 많이 본 것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의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참가 거부를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은 어떤 것이냐? 평화조약 서명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럼 한국의 불만을 들어줘야 되죠. 한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화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을 수정 보완하겠다 해서 한국을 달랬던 것이죠. 특정 조항에 한국의 이익을 써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미국이 한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북한 괴뢰군의 유교 남침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심각한 현재의 주적은 공산당이다. 북한 괴뢰군이고 중국 공산당인데 일본 제국주의 위협은 맛이 간 거 옛날 이야기다. 이게 버스 지나갔다 이게. 일본 패망했다. 원자탄 두 방으로 완전 거지 국가가 됐는데 왜 자꾸 일본하고 반일 하느냐 이야기야. 떡이 된 나라를 왜 떡이 된 나라인데 재기불능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것이 위협의 전이죠. 위협은 북의 공산주의 위협으로 해서 일제 침략에서 공산주의 위협으로 위협의 전이가 발생했는데 자꾸만 이승만은 제군비로 무장하는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니까 이 양반 너무가 나이가 너무 들은 게 아니야. Too old man, too old. 너무 이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옹고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댈러스가 이 주미대사로 온 양유찬 대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1년 7월 3일입니다. 이제 최후 통치입니다. 댈러스가 주미대사 양유찬에게 한국은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일 강화 조약에 참가할 수 없다. 이제 끝낸 겁니다. 더 이상 서민국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미국은 한국의 배제를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참관인 자격을 요청한 것이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참관인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좀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통보를 했고 미국이 업저버로 참가하는 것은 괜찮다 해서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면은 국회에 나가서 한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48개 국가가 참석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참가 대표단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이 이 목두에 이루어지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9월 3일자 굉장히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오랫동안 대일 투쟁을 해온 한국이 서명국에서 제외된 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오랜 일제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용서하고 잊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본의 재건은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입니다. 일본이 극동의 공화국이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일본의 힘에 휘둘릴 수 있다. 패전 이후 일본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군비를 허용했다.
넷째, 연합국의 대일 정책은 일본의 진로가 분명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그 평화조약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본이 안심이 되지 않는 국가인데 자꾸만 이렇게 허용을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 조약의 목적과 기본 정신을 좀 알아본다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패전국 일본과의 전쟁 상태를 국제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본과의 다른 연합국가의 전쟁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약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패자 일본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대한 조약을 해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집단 안전 보장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런 정신을 대포한 겁니다. 그 일본이 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이, 소데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하게 됩니다. 배상 원칙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는 현재 영역이 일본 군대에 의해 점령되고 또는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에 한정한다. 이게 첫 번째 배상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배상 원칙입니다. 추상적인 배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장내 관계국 상호 간의 협정에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상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1:1 협정에 위임했다 하는 점이죠. 셋째, 해당국이 희망할 때 하나여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따라서 배상을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일본에 굉장히 유리하네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도 참가했지만은 마지막에 사인을 거부를 한 나라 세 나라입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중공은 아예 초청장 자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유엔군하고 중공군하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뭐 좋다고 미국이 초청장 보내겠습니까? 중공은 아예 보이콧 해버렸어요. 참석을 배제시킵니다. 이 회담은 7장 27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특징과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일본이 저지른 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해악, 이것을 철저히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고, 또 둘째, 전쟁 책임, 일본의 전쟁 책임이라든가 또 이 피해국 당사자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반성이 부족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셋째,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경제협력, 찬조금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배상금에 대한 성격이 약간 변질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국가 간 베이스로 되니까 개인 배상 이런 것이 패승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식민지 피해국의 이런저런 요구를 상당히 무시하고 묵살하는 면이 많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약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지켜본다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자, 1항입니다. 1항 A항.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 상태를 종료한다. 1항 B.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을 회복한다. 자, 그 다음에 1조, 1항이 아니라 1조죠. 1조 A항, B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조입니다. 2조는 일본이 남북한의 독립을 승인한다. 그게 2조입니다. 자, 4조 A항입니다. 4조 A항. 이거 좀 중요한 것인데, 한일 간의 특별협정을 통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4조 2항, 일본이 미군정에 의한 제한 일본 재산 처리 효력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미군정에게 이양시킨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달라 소리 안 한다.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9조는 일본과의 어협정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12조는 일본과의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조에서 그 14조 A를 좀 보면은 이거 좀 중요한 것인데, 일본이 개별 교섭에 의해 배상을 하더라도 존립 가능한 수준에서 실물 배상과 금전 배상이 아니라 영무 배상 방식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영무 배상은 각종 서비스를 통한 배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 용역에서 배상을 한다. 현금 배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유리한 것이죠. 자, 또 제21조, 남북한이 연합국이 아님에도 상각 조문에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의 영주권을 포기하며 일본과 어협정 및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하고, 그때까지 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민 대우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화조약이 끝이 났는데, 그러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이제 회담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선 한국의 그 이승만 외교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외교, 이 대미 외교는 아주 그 천재적이고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또 오래 계셨죠. 상당히 그 대미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국과 외교, 대영 외교에 좀 한계점이 드러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일 인식이라는 것이 상당한 그 대일 경계와 대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뭐 후일 지나고 보면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그 과연 그 뚜렷한 근거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이제 의문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 당시 그 대일 배상 독도, 그 당시 그 대일 배상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추진도 못 됐고, 소위 그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영토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 초안에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써 있었는데 어찌 됩니까? 마지막 최종안에는 독도가 언급이 없어졌죠. 독도 영토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되었고, 그런 것이며, 또 오원 문제라든가 제일 한국인 문제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은 6.25 전쟁 당시 전시 약소 국가의 비로서 어떤 한계점을 드러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요구를 일부 수용한 4조 B항이 있었고, 또 한국 조항으로 2조, 4조, 9조, 12조, 21조 이런 조항들이 한국의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것이 그나마 한국이 얻었던 그런 외교적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주한 미국 대사 무초는 일관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던 것은 다행이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교, 1951년 외교는 걸음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독점을 한 상태에서 전문 외교관들이 이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승만 개인의 외교적 역량에 의존하고 외무부라든가 이런 주일 대표부가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훈령을 토대로 대일 교섭을 하는 단계 수준의
머물렀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외교 협상의 지침과 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1950년대의 대일 외교에 쭉 이렇게 그 문제점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 하나 실책이 있었는데요. 이 독도 문제하고 대마도 문제하고 이 파랑도라는 게, 파랑도 문제가 같이 함께 거론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파랑도 뭐 이거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 파랑도가, 독도, 대마도, 파랑도가 다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좀 알려달라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국청에 요청했는데, 독도, 울릉도, 대마도는 찾았으면 위치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파랑도입니다. 없다 이야기, 실존하지 않는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 주장이 이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 유진호의 회고에 하면 파랑도라는 것을 이런 끼워넣기, 실존하지 않는 파랑도를 끼워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그 해안의 영역을 키우려 했던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 6.25 때 납북당한 그 아주 그 탁월한 문인 최강선의, 최남선이죠, 최남선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뭐 정확한 사실 팩트가 이 존재하지도 않은 그 파랑도를 끼워넣기 식으로 넣었던 것은 한국 외교의 어떤 실책이 아닌가, 그 쓸데없는 일을 한 그런 해프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일본의 성과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미국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기대 이상의 관대함에 감사의 눈물을 질질 흘려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 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 책임의 면제부를 줬지 않습니까? 평화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요구를 한 것을 대부분 거기에 통과시키게 되었죠. 성과를 얻었죠. 왜? 독도 문제에 코멘트를 하도록 하는 일본의 작전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일본은 승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국가 이익을 수혜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해전국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또 경제 회복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동부가 전진 기지로 추진을 하고, 동아시아를 또 일본이 원하는 그 시장으로 만드는데 어떤 그런 세팅하게 되는 파운데이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게 샌프란시스코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과는 뭐냐? 미국은 일본 우선, 일본 중시로 회담에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묻지 마 이래 되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그 깊고 깊은 역사성을 무시를 했던 것이고, 또 전쟁 배상금을 면제하도록 한 미국의 노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또 영토 문제, 독도라든가 이런 중국과 마찰이 있는 이 동진아 섬에서의 섬에서 일본의 이익을 보장을 했던 것이죠. 뭐 이것은 미국이 왜 여기에 동조했느냐?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같은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식민지 문제에 이렇게 아삼육으로 약간 이렇게 그래 하는 동조하는 뭐 그런 경향으로서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죠. 또 그러나 한국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해줬습니다. 특정 권리를 한국에 부여하도록 조약문에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한일 간에 직접 협상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안 했는데 협상하도록 이렇게 맡기면서 미완의 조약으로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됐는데 48개국이 그날에 미국과 일본은 바로 그날에 미일 일본과의 그 단독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은 대일 단독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일에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내용은 오키나와를 친탁 통치하고 일본 내에 미군 기지를 확보하고 일본에 있는 제1미국인 특권 면세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키나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오키나와 가니까 오키나와의 중심지 골든 아주 황금과 같은 그 땅에 중앙에 미군의 어마어마한 미군 이 기지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51년 체제가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후 일본의 세 명의 은인이 이제 부상이 된 거죠. 메가더라든가 시볼트라든가 데라스 이런 인물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고 또 전후 일본을 복구시키고 오늘날 일본을 만드는데 아마 세 명의 은인으로서 이렇게 거론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막바지에 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배후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 확보에 대성공을 한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고 유럽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미국의 원조가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는 유럽으로 계속 달라가 군대,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군사무기 경제 원조가 유럽으로 물줄기를 쫙 배출하도록 그렇게 미국으로 하여금 뒤에서 코치를 한 게 바로 영국입니다. 또 유엔의 발언권도 확보를 했죠. 또 일본과의 파트너십도 구축했고 자유준영에서 미국 다음에 넘버 2 위치를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국 노동당 외교가 빛을 찬란히 발휘했지만 어쨌든 간에 51년 10월에는 애틀레 노동당은 사시 선거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향후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대중의 반일 국민 총궐기대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52년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리 라인이라고 그러죠. 평화선을 선포해서 폐지된 메가더 라인의 대응책으로 한국 어업권을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으로부터의 방어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 이 평화선이라는 것이 이거 너무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연안어업 해리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였는데 이 평화선 라인이 처음으로 이 공해상에서 해리는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세계 각국에 이야기를 했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점차적으로 한일 회담에 매달리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한일 회담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한일 회담에 매달린 한국과 일본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배상금 문제라든가 여러 안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히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폭되면서 무려 14년간에 걸쳐서 한일 회담이 장장 계속 진행되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위안의 회담이지 각 국가 간의 이런 상당히 마찰을 내포한 회담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클리어하게 세팅한 회담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약소 국가의 피해를 맛본 그러한 회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